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징계를 발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치명적인 상장 폐지 부문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고 가장 중요한 분식 회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마치 은행 강도에게 강도죄는 묻지 않고 도주 차량의 주차 위반 딱지만 뗀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검찰에게 잡은 게 강도가 맞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미 강도가 맞다고 몇 번이나 밝혔는데 금융위는 그걸 또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금감원은 어쩔 수 없이 감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증선위가 몇 번이고 회의를 하겠죠. 그런 사이 또 몇 개월이 흐를 겁니다. 과연 몇 개월 후에는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날 것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잊어가는 동안 삼성은 또 다른 묘수를 찾아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뉴스공장은 이 사건을 반복 복습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축구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말이면 다 끝이 나죠? 잠을 좀 많이 잤어요. 네.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은 반복 복습해야 되겠다. 이게 다시 금감위로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묘수예요, 이것도. 예. 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모로 뉴스가 잘 다뤄지지 않는 면도 있는데요. 말씀처럼 쉽게 설명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빠가. 재산을 물려주는 승계 작업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걸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삼성 지배하려면 필요한 삼성전자 주식이 아들한테 없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데. 그래서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몰아주냐. 예? 돈 많이 안 내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불법, 편법, 로비. 이게 이제 본질이고. 네, 돈을 많이 안 내고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 다 내고 하면 무슨 그렇죠.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 안 내고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뭐냐 생각해낸 게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먹냐? 아들이 마침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커요. 그걸 아들의 지분을 지키면서 먹자니까 아들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뻥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원이 된 겁니다. 뻥튀기를 하려고. 뻥튀기의 방법이 바로 분식회계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했죠 이미. 네, 그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네. 국민연금이 왜 동원되냐. 국민연금 삼성물산의 대주주거든요. 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둘을 합치는데 제일모직을 뻥튀기해요. 그러면 삼성물산 대주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입장에서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야 이거 내가 손해라서 안 돼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국민연금이 나서서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해주죠. 예. 네, 국민연금이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알아서 손해보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사기업이었으면 이거 할 리가 없죠.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근데 이걸 했어요. 자기가 손해나는데 왜 했겠습니까? 싸바싸바 했죠. 싸바싸바요? 네. 아니 복잡하니까 그냥 네. 싸바싸바라고 할게요.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돈이 손해를 본 거고 거기서 이 너무 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삼성이 아니라면 당장 감옥에 가가지고 20년 정도는 못 나올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이 없다. 그렇죠. 지금 2심 판단인데요.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도 아니다라는 식의 그렇죠.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때려버립니다. 이 뻔한 걸. 그리고 또 이 뻔한 걸 금융위는
강도가 아니고 주차 위반 정도로 처리하려고 그러면서 검찰, 금융계의 검찰이 금감원에 또 보낸 거예요. 자식 판단하라고. 강도 아닌 것 같은데? 강도 맞다고 몇 번이나 했거든요, 거기서는. 강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낸 것이고, 예. 저는 이거 다 편먹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삼성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지구 평화를 위해서 무슨 힘을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제일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로비를 제일 잘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아닌 척 하느라고 온갖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 문제를 가장 처음 문제 제기했던 참여연대에서는요. 어제 논평 냈습니다.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의결이고 증선이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저희 3부에서 다시 한번 저의 이런 뭐랄까요 무식한 정리가 사바사바 아니라 네. 사바사바 정리요. 전문가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뉴스 하나만 더 언급드리면 어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관련된 계산을 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를 누락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 원 이상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2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 삼은 그러니까 이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한 건도 물론 중요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은행 강도가 차를 대고 은행을 털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거기 주차 금지 구역인데 하고 딱지대는 수준 강도했는데 은행 도를 털었는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처벌을 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주차 딱지 했잖아. 검찰 고발했잖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삼성이라서 이 정도로 시간을 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는 3부에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첫 뉴스는 뭡니까? 예. 네. 북한 관련된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한글본과 영문본 각각 한 장씩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이라면서 아주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한 건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있지 않는 일인데요. 이례적인 거는 어쩌다 한 번씩은 있어야 이례적인 거고 이거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친서가 왔다라고 말해야지 그냥 친서를 원본을 그대로 공개해버린 건데요. 한글로 쓴 버전과 영문으로 쓴 것을 동시에 트위터에 그것도 백악관이 공개한 것도 아니에요. 예, 형식을 갖춰서 그냥 트위터에 싹 올려버렸어요. 예, 내용을 보면요.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각하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썼습니다.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는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성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썼고요. 또한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한국어 버전입니다. 예, 한글로 쓰여진 친서였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린 거예요.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네, 그 어감을 그대로 느끼시라고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북한이 그 단어를 쓸 때 이제 남한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눈길 끈 거는 저는 독특한 방식. 예, 서로의 방식들을 스스로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 독특하다는 의미가 남쪽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유닉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방식 이런 의미잖아요. 특이한 예. 그래서 그냥 독특하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외교적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유닉이라고 영어를 쓴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이거 그 전에 정상들은 하지 못했던 우리끼리만
이해되고 통하는 하지만 이게 효과적인 그런 방식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이례적인 것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다음번 상봉 빨리 만나자. 예, 이겁니다. 네, 그렇죠. 예. 전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네. 뭐 몇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협상 과정에는 실무진 사이에서 또는 뭐 서로 원하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부여파업이 나오기 마련이고 지금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실무단에게 맡겨뒀더니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취소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런 우리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봅시다. 실무진끼리 이야기는 실무진끼리 이야기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7월 6일에 쓰인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했을 때 서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또 유해 송환 협상은 어제 원래 실무회담이 있기로 했었는데 그 회담장에 북한이 나오지 않았다. 큰 뉴스로 취급됐습니다. 특히 네. 조정동에서는. 불발됐는데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북한에서 전화를 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 쪽에다가 오는 15일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라고 보는 게 우리 또 보수 언론 내지는 또 우리 통신사들은 북한이 나오지 않았던만 나오지 않았다는 지점만 자꾸 강조하는데. 네, 주로 예. 뒤통수 맞았다는 취지의 예. 제목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올 줄 미국도 알았어요. 왜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장이 안 왔어요. 서울 호텔을 안 떠나고, 부하 직원 몇 명만 갔습니다. 만약에 정말 회담을 한다고 미국 측에서 믿고 있었다면 국장이 갔겠죠. 책임자가. 근데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북한 입장에서는 격을 높이자. 협상의 격을. 그래서 장성급 회담으로 하자 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실무 만남이라도 빨리 해서 좀 더 빨리 진척시키자. 뭐 북한에서는 장성급 회담 때 하면 되지 며칠 있다가 3일 후인데 뭐 이런 얘기를 오가다가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죠. 여론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안 올 줄 알면서도. 그리고 실제로는 또 전화해서 며칠 날 장성급 회담 개최하자 합의하고 여기 가서 앉아 있었던 건 미국 측의 또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예. 네, 실제로 안 온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바도 그렇습니다.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연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 다 됐는데 왜 북한만 또 안 왔다고 뽑아서 열심히 기사를 국내에서 쓰고 미국에서 쓰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도요, 이 협상을 받아들여서 15일 만날 것으로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하려고 하는 건데 격을 높이자고 하는 사이에 격을 높이자 아니다 빨리 하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혔는데 격을 높이는 것은 합의하면서도 유리한 협상 구제에 서고 싶은 미국 쪽에 이건 뭐 북한도 미국도 양쪽 모두 구사하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회담이 안 되고 깨질 것 같고 뭐 게다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네, 동아일보에서 노동신문의 영어 버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요. 다시 핵무력 건설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나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시 핵무력 건설 미 위협 나선 북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기사를 읽어봤더니 저는 이런 기사는 사기라고 봅니다. 왜 사기라고 보냐면 그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경제와 핵 이 두 가지 병진 노선을 성공했던 것처럼 그런 패기로 과거에 우리가 둘 다를 했는데도 전진해 오지 않았냐. 그런 패기로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핵 무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병진 노선 이야기를 하려면 요 핵 무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단어가. 핵을 다시 개발하자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사기지 뭡니까?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두 전선의 병진이라고 해서 핵건설 자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한동안은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쓰기 시작했다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핵 무력 건설을 하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경제와 핵 무력을 병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패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중단 없이 전진한 패기로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국면을 열어야 한다. 과거에 병진도 우리가 성공시키지 않았냐. 이번에는 네,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취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병진을 했는데 이번엔 경제에 올인하자 이런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 건설이라는 핵 무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 무력으로 북한을 다시 미국이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이런 식의 노력은 앞으로 또 계속되겠죠. 예.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사기 기사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왔다고. 자,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방송 출연자들 성향까지 분석하고 언론을 포섭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고 KBS가 어제 저녁 보도했습니다. 문건이 또 나온 건데요. 2015년 6월 달에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겁니다. 제목은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종합편성 채널과 지역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이 재미있는데 종편은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과감히 사용해서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요. 종편의 장점을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판사들이고 공부도 잘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판결을 몰랐으니까 판결문로 해요. 엄청나게 긴 거 쓰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딱딱한 표현 그대로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서 종편이 막말하니까 거기 우리 편 내보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기네 이야기를 떠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편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중동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네. 메이저와 호혜적 관계 유지. 이게 조중동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그냥. 네, 심지어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를 방치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중소 언론에 대해서는 일탈 기사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작은 언론들은 기사를 쓰면 그 대법원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쓰면 그걸 일탈로 간주한 겁니다. 네,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탈. 예. 그런 사고방식이었고 어쨌든 뭐 양승태 사법부가 신문업센터 혹은 뭐 정보기관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것도 기획사처럼 연예인 기획사처럼 사고했어요. 네,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또 사법 독립을 평상시 강조해왔던 양승태 대법원이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온전하게 다 평가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마. 예. 이런 적도 있었다면서.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코너를 시작할 때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되었습니다.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실업 헌법의 대가 이성 그리고 소프라노 헌법의 대가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이고. 나경원 의원은 소프라노로 이렇게 속사포를 하시면 우상호 의원은 궁시렁궁시렁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서로 옷 색깔도 오늘 맞춰서 오셨습니다. 자,
사안들이 많은데 마침 또 어제 바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심재철 의원과 김성태 대표는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까? 어제 의총에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났길래 예, 두 분이 이렇게 막 붙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잠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언론이 오버할 때도 있으니까 과장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이렇게 주제를 보니까 네. 저희 당이 너무 불리한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불리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그런 것이. 최저임금 얘기할 때 또 목소리 높이실 거잖아요. 그때 높이시고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우리는 의원총회 못 들어가니까 가셨던 분의 이야기를 아니, 저희 지금 이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고, 저도 이 절차를 좀,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비대위의 역할이나 이런 논의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생각이 다른 거가 어제 이제 충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두 분이 주고받은 말들의 내용이 사이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사이가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요즘 그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구두 사진이 어떠니 밥을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는 어디 화장실에서는 할 얘기지. 너무 입장 곤란한 말씀. 의원총회에서 할 얘기예요. 당 대표랑 국회 부의장이 우리가 뽑은 국회 부의장인데 아유. 이제 저희가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너무 속상해서 의원들하고 끝나고 저희 정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상황 저는 사실 절차를 좀 잠깐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잘 마무리되다가 김성태 의원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재철 의원에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 밥도 안 사고 말이지 이렇게 요약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그렇게 국회 부의장을 많이 가져갔으면서 의원들에게 밥 한 번 산 적이 있느냐 혹은 본인이 과거에 심재철 의원이 이제 그 국회에서 어떤 사진보다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잘 이렇게 변호를 해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도 이제 좀 인내의 한계점에 온 것이고요. 또 그게 심재철 부의장이 만약에 특활비 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밥 안 샀으면 그 나쁜 사람이죠. 특활비 받았으면 밥을 사야지. 밥 사라고 준 돈인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당 문제를 희화화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근데 그분이 그분이 요즘 와서 그렇게 활동이 활발해진 게 전당대에 나올 무슨 포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목적으로 당 지도부를 공격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자기 정치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정략적으로 뭔가 접근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서운했을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사냐 안 사냐 이런 소리 하는 건 또 좀 심한 것 같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희 당내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그래서 의원총회가 낸 결론은 뭡니까? 어제 이제 사실은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비대위원장들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런 정도로 대강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수습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어제 또 마지막에 그런 좀 안 좋은 장면이 연출돼서 또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그 뿌리에는 사실은 저희 당에 모두들 아시다시피 역시 계파의 갈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죠. 넘어서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곤혹스러운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것 좀 해주세요. 나 의원이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면면을 보면은 이게 뭔가 지금 새로 거듭나는 어떤 정당의 대표, 이게 비대위원장이 대표거든요, 사실은. 비상대표죠. 그런 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것 같으면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라리 전 당원들이 선택한 확고부동한 정통성이 있는 대표가 서서 당을 수습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도 사실 어려운 적이 많았잖아요. 지금 제가 고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속은 그렇죠. 근데 우리도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비대위원 체제 참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차라리 당 안에 가장 통합력이 있는 원로가 하시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좀 쇄신형으로 모셔오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모셔오는 일이. 그래서 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땐 잘 안 오시거든.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요번에 발표한 그 안 어려울 땐 또 모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후보군은 당 쇄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서 차라리 저럴 바에는 당 안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전당대회 열어서. 당 안에도 있습니다. 김성원, 전희경. 특히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 초선에 지금 40대 중반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초중반. 굉장히, 초선에 이 연령대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6개월간 당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왜 이분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제 다양한 후보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로급도 발표하고 또 초선들도 이제 2명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조금 이제 우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국민들께서 산뜻하다 이런 느낌은 좀 국민들 눈높이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우상호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번 20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총선 실패 이후에 비대위원회 체제를 2번이나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2번 거칠 때의 비대위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고 그래서 늦지 않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요. 6개월이나 전당대회를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인적 청산 이야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는데 사실 이제 공천 앞두지 않고 이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이게 당의 비상 상황인데 일상적인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반성의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 힘을 얻긴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성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미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했는데, 이 비대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좀 당의 체제 정비, 당원 당규라든지 이런 거 좀 고치고 또 우리 당이 가야 될 것을 좀 활발한 토론을 하고 이런 정도의 비대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비대위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난 사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 최저임금을 할 얘기 말고 최저임금. 아니 그것도 메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오늘 기본소득하고 최저임금 2가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걸 먼저 할까요? 비대위 얘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빨리 비대위 끝내고 나경원 의원님이 대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뉴스공장 남가연은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고요. 우리는. 저도 지지합니다. 표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표가 없지만 표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진짜 반성 좀 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비대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될까요? 지금 후보군 중에는 5분으로 압축됐으니까 이제. 근데 김성원, 전희경 2분은 그분들의 역량과 상관없이 초선 의원을 시킬 일은 없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이런 뭐랄까 이 투표를 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직 어제 아니에요? 결론 내지 어떻게 뽑는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냥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추천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추임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하면 되는 거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종, 이용국 이 3분 중에 하나가 되군요. 그러면 결국 그죠? 그렇게 봐야죠.
그 가능성은? 김병준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를 좀 피력했고요. 네. 장점은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꿰뚫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진보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이 좌우의 시각을 좀 가지고, 저희 당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김병준 있습니다.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꿰뚫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하실 때 보면 되게 소신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도 조금 내부 갈등이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자로서의 소신이 강하시니까. 근데 과연 그 자유한국당에 걸맞는 분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산에 새로운 시도거든요. 오히려 색깔이 다른 분을 모셔다가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삼을 수는 있는데 나는 전국위원회에서 과연 김병준 교수가 통과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오히려 차라리 정통 보수 원로를 모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병준 부총리는 본인은 꼭 본인의 생각이 진보 좌파라고 생각은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라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또 장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제가 원내대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촛불 민심이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이제 소위 그들 표현대로 하면 폭동화될 가능성 대비하자 이런 명분으로 이 문건을 작성한 모양인데 저는 계엄령 검토까지 간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령이라는 것이 우리 그 광주 항쟁처럼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계엄이 선포되면 오히려 더 폭력 상황으로 더 진전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전 지금도 이 작성하신 분은 조금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태극기가 탄핵이 인용됐을 때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이제 그때 보면 엄청났었잖아요. 촛불 집회 참석자하고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수해 집회하면서 연인원도 엄청난 숫자였고 한 번은 차벽만 600대 그 차벽을 쌓고 양쪽이 집회를 동시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 집회 참가자들이 폭동이나 정말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대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촛불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거는 좋은 명분인데 그 유사시를 활용해서 계엄으로까지 가자. 이거는 저는 좀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유수령 정도 검토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 비상대비책인가 보다 하겠는데 계엄까지 검토한 거는 난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계엄을 하고 뭔가 이제 이걸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태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그거는 우상호 의원님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부분도 한민구 장관이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나중에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쎄요, 무슨 군사 기밀로 해서 비자 도장 찍은 비문도 아니고 평문으로 작성했고, 그게 정말 그런, 아주 무슨 군이 정말 우리가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그렇게 그대로 자료를 놔뒀겠습니까? 저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실행은 안 됐지만, 또 실제 쿠데타를 하려고 준비했다 이런 조짐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 자체 상상력이 말하자면 그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근데 이제 그걸 대통령께서 아주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해외에서까지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럴 정도로까지 우리가 비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군의 정치 개입으로 불행한 사건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이건 아니, 좀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한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지. 국민들이 누구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납을 안 해도 군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에이,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용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두환도 우린 용납 안 했어요. 근데 아니.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온 국민이 거리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또 이제 지금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과하다고 또 많은 국민들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뭐 군의 잘못된 점, 김무사가 그동안 뭐 했던 활동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이름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 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또 이게 일종의 정치 개입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 집회를 두고 만일을 대비했다. 물론 뭐 모든 기관은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그것도 태극기 부대도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태극기 부대가 흥분했다고 해서 군 투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군이 함부로 투입하면 안 되죠. 이런 평화적인 집회들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회들의 진압을 목적으로 계획을 짰다. 이 자체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꼭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하더라도 군이 개입하면 안 돼요. 아니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헌법에 보면 군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또 국토 방위를 할 의무가 있다. 군의 의무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시민이나 것도 태극기 오신 시민들이 안보의 적은 아니잖아요. 아니 안보도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뭐 헌법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시위했다 그래서 그게 폭도가 될 걸 대비해서 군이 계획을 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력이 안 될 때를 대비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우상호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사나 대통령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수사, 이 부분이 또 그것도 특별수사단을 해서 뭐 거의 통칭을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전 기무사령관이 저 대북 강경론자다. 뭐 이래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뭐 이런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대북 강경론자라서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뭐 대북 강경 라인에 대한 뭐 경고다 이런 사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무사령부의 뭐 잘못된 어떤 그동안에 개혁할 부분을 개혁하는 거하고 변론으로 이것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어떤 의도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야지. 대북 강경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요새 이제 너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 뭐 문제 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 이제 을지 연습도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 문제는 지금 한 발자국도 안 내놓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뭐 친서 공개했는데 보니까 그냥 친애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국민들께서 다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뭐 유해송환 문제도 어제도 북한이 거부해갖고 지금 회담이 안 됐고요. 이제 저게 이제 양쪽의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밀고 당기는 전략들이 전술들이 진행되는 거고 판이 깨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도 돌려보냈고 핵실험 정도 폐기했고 유해송환도 우호적으로 하는데 지금 한미가 한 것은
군사훈련 중단 하나밖에 없지 않냐. 엄청 많이 한 거죠, 그게. 걔네들은 3개 했는데 왜 1개 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더 비교하시면 안 되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협상의 틀이 잘 유지되기는 바라지만 당연히 유지돼서 잘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북한 편을 들어서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셨던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꼭 하고 싶은 거를 딱 판문점 선언문 보고 제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게 상호적으로 북한도 어느 정도 뭐 비핵화 시간표도 내놓고 뭐 사실은 비핵화도 원래 한꺼번에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그것도 뭐 좀 잘라서 하겠다는 건데 점점 이렇게 자꾸 우리의 라인을 뒤로 물리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선언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 그것이 분명히 레토릭에 불과하고 어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보 라인을 확 빼버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없이 종전선언만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거 종전선언 하는 것도 저희가 한 카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카드를 그냥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토릭에 불과하고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마시고 말씀하세요. 눈 맞고 먹고 주무시고. 아니 뭐 저희가 하들어가지고 이제 지쳐서.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 남북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롱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하면 비핵화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불가역적 경제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북 제재 이런 거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불가역적 경제 보상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경제 보상을 한꺼번에 하면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니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왜 무시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불가역적 비핵화는 들어봤어도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거나 이것을 빼지 못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핵화 부분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줄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결국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비핵화로 가는 과정인데 최저임금 이야기하시죠. 북한은 최저임금위원회 자기네가 뭘 하나 하면 미국도 하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계산이 안 맞는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 편 들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편 드는 것보다 전 평화 편이에요. 자, 미국 편, 지금 이 순간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최저임금 뭐 위원회에서 이제 내일 정한다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방치해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가요 사실은 민간 부분만 따져보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일자리가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아예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마이너스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 거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드디어 조금 인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다 줄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경제 보좌진들이 참모들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엉터리 통계 내놓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시는데 임금도 인상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근데 이런 거예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경제 성장률 또는 물가 상승률, 노동 생산성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더니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1% 2%인데 최저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면 이게 경제 주체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득 올려주면 그 가처분 소득이 다 또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는 눈에 안 띄시겠지만 의원님 효과가 있어요. 경제 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으시면 저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고통이 있지. 아니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선거할 때 보면요. 진짜 일자리 없어졌다고 다들 그래요.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서대문 자영업자들은 다 잘 되시고 서대문 아니지. 청년들은 다 취업이 잘 되시나 봐. 그전에도 그분들은 늘 호소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정책은요. 지나치게 과격하게 가면
정말 좋은 정책도 과격하게 가면 실패하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나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과격하게 가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법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보완책을 그래서 마련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위원회가 그냥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떤 좀 캡은 씌워야 되겠다. 우리가 경제